제 아들놈이 무려 50억 원을 눈앞에서 날리고 거품 물고 기절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바로 접니다. 이 늙은 애미가 그랬습니다. 지금 제 몸에선 썩은 까나리 액젓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그 용하다는 점집에 쳐들어가서 제 아들놈과 내연녀 그리고 사기꾼 무당놈의 면상에 시원하게 똥물 한 바가지 뿌리고 오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미친 시어머니였습니다. 점쟁이 말 한마디에 뱃속의 손주품은 며느리를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쫓고 1년 동안 검은 신주 단지를 상전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깬 그 단지 안에서 나온 건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처박고 돈을 가로채려던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며느리 쫓아낸 미친 시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참회로 그리고 아들놈 인생을 박살낸 50억짜리 사이다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말순, 올해 68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 40년 하며 홀로 키운 외아들 정훈이. 그놈 하나 번듯하게 사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들이 참하고 순한 며느리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착했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도 어머니 장사하느라 힘드셨죠? 하며 제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물러주던 딸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집안에 기이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주라도 퍼부은 것처럼요. 하루는 멀쩡하던 아들이 욕실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져서 들어왔습니다. 또 하루는 아들 공장에 원인 모를 불이 나서 기계를 다 태워 먹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꾼 꿈자리도 뒤숭숭했습니다. 꿈에 웬 구렁이 한 마리가 아들 목을 칭칭 감고 조르는데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불안해서 떨고 있으면 아들이 쓱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흘리는 겁니다. 엄마, 이상해. 지은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밤마다 가위에 눌려. 지은이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꼭 귀신 같아. 저는 임신해서 예민한 거다라며 아들을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그러던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시장 가려고 나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빗길 운전 중에 큰 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니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부짖더군요.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차가 낭떠러지로 구르는데 뒷좌석에서 지은이 웃음소리가 들렸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이 집에 계속 있으면 나 진짜 죽어. 아들의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더군요. 강남의 천기도사라고 재벌 회장님들도 줄 서서 보는 분이래.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분이 사람 살리는 데는 도가 텄대. 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홀린 듯이 아들을 부축해 그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도사가 저를 보지도 않고 대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이고 비린내야. 평생 생선 배 가르던 손으로 자식 새끼 키웠구만. 근데 그 자식 놈 목줄이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선 장사하는 건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제가 덜덜 떨며 도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습니다. 집구석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깨부수다 못해 갈아 마시고 있네. 네 며느리 뱃속에 든 거 그거 자손 아니야. 네 아들 목 조르던 구렁이야. 그 배불뚝이 년하고 뱃속에 든 거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 이번 달 넘기기 전에 급살 맞아 죽어. 초상 치르고 싶으면 데리고 살든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의 교통사고, 공장 화재, 그리고 내 꿈속의 구렁이.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아들은 엄마, 나 살고 싶어 하며 엉엉 우는데 어느 애미가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미친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오는데 그게 아들에게 먹일 독약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으냐. 너 같은 재수없는 물건이 들어와서 멀쩡하던 내 아들 잡아먹고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어. 내 뱃속에 든 거 그것도 필요 없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밖에는 눈이 와요. 저 갈 데도 없어요 어머니. 제가 미우시면 차라리 때리세요. 아기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헛간이라도 좋으니 있게 해주세요. 네? 며느리의 그 애원하는 소리가 제 귀에는 아들을 죽이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 배불뚝이년이 있는 한 아들은 이번 달을 못 넘겨. 이게 어디서 내 아들 명줄 끊으려고 수작질이야. 안나?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안방에 있던 며느리의 옷가지들을 마당 흙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 바가지를 퍼왔습니다. 잘못? 내년이 이 집에 발들인 게 잘못이고 내 아들 홀린 게 죽을 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랑은 한 집에서 숨 못 쉰다. 저는 현관 기둥을 잡고 버티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불룩 나온 배와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며느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던 12월의 혹독한 밤, 며느리는 슬리퍼 한 짝도 제대로 못 신고 얇은 코트 하나 걸치고 쫓겨났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한참 동안 어머니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눈보라 소리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아들이 슬그머니 나오더군요. 엄마 그래도 저렇게 내보내도 될까? 지은이 임신했는데. 날도 춥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다 너 살리려고 그런 거다. 엄마는 지옥 가도 괜찮아. 너만 살면 돼. 아들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린 그 짧은 순간 현관 유리에 비친 아들놈의 얼굴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놈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며느리를 내쫓은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점집을 찾았습니다. 도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검은색 항아리 하나를 내밀더군요. 항아리 입구는 붉은 천으로 꽁꽁 싸매져 있었고 이상한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자, 큰 액땜은 했고 이게 제일 중요해. 받아라. 도사님 이게 뭡니까? 이건 신주단지야. 내가 밤새 기도해서 내 아들 끊어지기 직전인 명주를 겨우겨우 이어서 여기다 담아놨어. 신령한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봉인해둔 거야. 도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잘 들어라.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이 단지에 절을 해. 난 아직 집안의 며느리의 부정이 덜 거쳤으니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열어보면 안 돼. 궁금하다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가둬둔 애군이 폭발해서 네 아들 그 자리에서 피토하고 즉사한다. 네 손으로 아들 죽이기 싫으면 죽을 때까지 이 봉인을 풀지 마. 명심해. 죽는다는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단지를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벌벌 떨며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사님.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쇳물처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이 단지만 지키면 내 아들 산다. 그날부터 저는 안방 제일 높은 장식장에 그 흉물스러운 검은 단지를 모셔두었습니다. 먼지 하나 앉을까 매일 닦고 혹시라도 누가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1년 동안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단지를 제 목숨보다 귀하게 상전처럼 모셨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내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점쟁이 말대로라면 며느리라는 애군이 나갔으니 아들 사업이 대박이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들은 여전히 돈줄이 막혔다.
이번 달 못 넘기면 부도난다며 제 쌈짓돈이며 보험 깬 돈까지 싹싹 긁어가는데 정작 집에 들어오는 아들놈 얼굴엔 개기름이 번들번들 흐르고 손목엔 번쩍이는 금시계가 채워져 있더군요. 엄마 이거 짝퉁이야. 짝퉁이라며 둘러대는데 애미 눈을 피하는 게 영 찜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며칠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운 사이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안방 상석 가장 높은 선반 위에 모셔둔 그 신주단지. 먼지 한 톨 앉을세라 매일 닦고 또 닦던 그 단지를 닦으려고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에 물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조상님이 도우신 걸까요? 마른 걸레질을 하던 제 손에서 그 묵직한 단지가 미꾸라지처럼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 심장이 그 순간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단지가 깨지면 아들이 죽는다던 도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훈이, 우리 아들 이제 어떡해. 저는 무릎으로 기어가 깨진 조각들을 허둥지둥 모았습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손이 베어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어서 이걸 수습해서 신령님께 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신주단지라고 하면 안에 신성한 쌀이나 팥 아니면 노란 부적 종이 한 장 들어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산조각 난 검은 항아리 파편들 사이로 튀어나온 건 먼지 묻은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비닐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아주 묵직하고 네모난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남들 볼까봐 꽁꽁 숨겨놓은 쓰레기 뭉치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겁이 덜컥 났지만 홀린 듯이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을 쥐어뜯었습니다. 찍 하고 테이프 뜯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첫 번째 비닐을 뜯어 뒤집자 후두둑 수십 장의 사진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가까이 갖다 대고 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중내사내하며 병원 신세를 지던 제 아들 정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그 죽어가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개기름이 번들거리고 혈색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진 속 아들의 왼쪽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명품을 휘감은 젊은 여자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로 그 점집에 천기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셋이서 푸른 잔디가 깔린 제주도 골프장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가 훤히 다 보이도록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그 여자 볼에 입술을 내밀고 뽀뽀를 하고 있고 그 도사라는 작자는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V자를 그리고 있더군요. 사진 아래 박힌 날짜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제가 며느리 내쫓고 나서 아들이 엄마,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요양 좀 다녀올게 하고 2주 동안 사라졌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죽을까 봐 밤새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고 있던 그 시간에 이놈들은 골프 치고 술 마시며 낄낄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도사님이 왜 우리 정훈이랑 형 동생처럼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사진을 다 떨어뜨리고 두 번째 비닐 뭉치를 뜯었습니다. 거기선 두툼한 장부와 통장 뭉치가 나왔습니다. 겉표지에 비자금 관리 정훈이라고 적힌 이중장부. 그리고 아들 이름이 아닌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힌 차명 계좌 통장. 통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출금 3억 거래 내용 김미영 와이프. 그 날짜 제가 며느리 내쫓기 직전 아들 사업 부도난다고 해서 제가 살던 전셋집 담보 잡혀서 대출받아 해준 그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거래처 사장님이 아니라 사진 속 그 여자 내연녀 김미영의 이름으로 고스란히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월 1일 엄마 생선 판 돈 500만 원 입금. 2월 2일 샤넬 100결제. 3월 10일 엄마 적금 깬 돈 2천만 원 입금. 3월 11일 도사님 국감 리베이트 50%. 제가 추운 겨울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동태 4장 따가며 번 돈. 1,000원짜리 한 장 아까워 벌벌 떨며 모은 그 돈이 전현 명품 가방이 되고
저 사기꾼 무당놈의 술값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부 맨 뒷장에 꽂힌 메모지 한 장. 익숙한 아들의 글씨체였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저는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도사님 연기 지도비 5천만 원 지급 완료. 며느리 내보내야 아들 산다는 멘트가 아주 예술이었음. 사람 속이는 데는 역시 공포 마케팅이 최고임. 저는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쳤습니다. 이놈들아. 이 육실할 놈들아. 애미가 미신에 미쳐서 단지 안 열어볼 줄 알고 여기다가 니놈들 죄를 숨겨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정화수 떠놓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효자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빌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내쫓은 건 며느리와 손주라는 복덩어리였고 제가 1년 동안 신주단지 모시듯 품에 안고 산 건 내 피를 빨아먹는 독사 새끼들이었다는 것을요.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이 죽을까봐 벌벌 떨던 못난 애미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이제 제 가슴 속엔 오직 하나,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찢어 죽이겠다는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쫓아가고 싶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입안에 고인 비릿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가서 난동을 부려봤자 그 능구렁이 같은 놈들은 오해다. 엄마가 노망났다며 빠져나갈 게 뻔하니까요. 확실하게 밟아줘야 합니다. 놈들이 가장 원하는 것, 놈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탐내는 그것. 바로 돈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해줘야겠다고 뼈에 사무치는 다짐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진짜 핏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흥신소의 의뢰의 수소문한 끝에 며느리 지은이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지방의 어느 허름한 달동네,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원짜리 쪽방촌 입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더군요. 몰래 먼발치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겨울인데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지 며느리는 빨개진 코를 훌쩍이며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 뒤에는 제 핏줄인 손자가 포대기에 쌓여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도 없이 할미에게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저 핏덩이와 고무장갑도 없이 튼 손으로 물을 썰고 있는 며느리의 앙상한 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터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끌어안고 싶었지만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놈이 뺏어간 며느리의 인생, 제가 몇 배로 보상해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 명의로 남은 마지막 재산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강원도 두매산골에 있는 5,000평짜리 야산. 아들놈이 거긴 돌만 굴러다니는 똥값 땅이라 팔리지도 않는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땅 말입니다. 법무사 양반, 이 땅 명의를 제 며느리였던 이지은 앞으로 전부 이전해 주시오. 증여세는 내가 낼 테니 제일 빠른 방법으로 해주시오. 법무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라도 주면 나중에 며느리가 밭이라도 일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를 굽어 살피던 조상님이 도운 걸까요?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김 사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세요? 지금 뉴스 봤어요? 대박 났어요, 대박. 김 사장 다짜고짜 무슨 소린가? 그 강원도 야산 말이에요. 아드님이 똥값이라고 무시하던 그 땅. 오늘 정부 발표 났는데 거기가 국가 신도시 개발지구 핵심 부지로 지정됐답니다. 보상금만 최소 50억이에요, 50억. 할머니 이제 돈방석 앉으셨네. 축하드려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0억. 살면서 구경도 못 해본 금액이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하는 내 며느리와 손주 살리라고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름 끼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놈이 알면 아마 그놈은 며느리를 죽여서라도 그 땅을 뺏으려 들 겁니다. 절대 그 불효자식 놈에겐 10원 한 장, 아니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며느리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깨끗하게 선물로 주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시장통 젓갈 가게로 달려가 제일 푹 사가서 냄새만 맡아도 기절한다는 까나리 액젓 한 통을 샀습니다. 거기에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가던 계란, 청양고추보다 100배는 맵다는 캡사이신 가루, 그리고 식초까지 들이부었습니다. 휘휘 저으니 코를 찌르는 악취에 저조차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40년 생선 장사 인생의 한이 담긴 특제 복수수였습니다. 오냐, 이놈들아. 니들 속을 아주 뒤집어 놓을 보약이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깔고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처럼 연기했습니다. 콜로. 정훈아. 애미다. 아, 왜 또 전화했어? 나 바빠. 돈 달라는 거면 끊어. 아니, 돈 달라는 게 아니다.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어젯밤 꿈에 저승사자가 보이더구나. 이제 다 정리하고 시골 요양원이나 가련다. 요양원? 거길 돈 없이 어떻게 가? 그래서 말인데. 그 강원도 시골 땅 있지 않니? 그거라도 팔아서 병원비 하려는데. 그 전에 네가 말한 그 점집 가서 마지막으로 액땜 굿이나 한번 크게 하고 그 땅 문서 내 앞으로 넘겨주마. 장손이 가져야지. 그 전까지 귀찮아하던 아들의 숨소리가 순식간에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엄마. 진작 그러시지. 그 땅 똥값이긴 해도 제가 잘 관리해 볼게요. 엄마 건강이 우선이지. 제가 도사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제일 비싼 황제굿으로 예약할 테니 내일 당장 오세요. 택시 보내드릴게요. 기가 찼습니다. 아들 목숨 살리겠다고 며느리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돈 된다니까. 미신이고 뭐고 당장 굿판 버리자는 저 얄팍한 속내. 그래 실컷 좋아해라. 그 굿판이 내 제사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를 테니. 저는 50억짜리 땅 문서 대신 썩은 물이 찰랑거리는 물통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결전의 날 강남 점집. 방 안에는 향냄새가 진동하고 아들놈과 내연녀 그리고 천기도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연녀 그녀는 뻔뻔하게도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제 조카 행세를 하며 따라왔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코를 찡긋거리며 고모 오셨어요? 아이고 냄새. 옷 좀 갈아입고 오시지. 하며 귓속말을 하는데 당장이라도 그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도사가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굿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멍할 지경이었습니다. 비켜라 비켜. 애군이 몰려온다. 조상신이 노하셨어. 할머니 명줄이 촛불처럼 가물가물해. 이 애군을 막으려면 자손에게 빨리 곳간 열쇠를 넘겨야 해. 땅 문서를 빨리 넘겨야 할머니가 산다. 얼쑤. 아들과 내연녀는 그 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연기를 하더군요. 엄마 들었지? 빨리 다 넘기고 푹 쉬어야지. 내가 잘 관리할게. 응?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내연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고 도사도 방울 흔드는 걸 멈추고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아들이 봉투를 덥석 낚아채려는데 제가 그 손등을 탁 소리 나게 쳐냈습니다. 잠깐. 그 전에 도사님. 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할망구가. 지금 신령님 와 계시는데 무슨 말이 많아. 내 아들이. 정말 죽을 운명인지 아니면 제 애미 등쳐먹고 천벌 받아 죽을 운명인지 그건 안 보이슈? 뭐요?
그 순간 놈들이 당황해서 멍하니 입을 벌린 틈을 타 저는 가방 속에 숨겨둔 물통 뚜껑을 열고 도사와 아들, 내연녀의 얼굴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꺄, 내 눈. 사람 살려. 캐캐. 으아 냄새. 썩은 까나리 액젓에 계란 썩은 물, 그리고 캡사이신 가루까지 섞인 그 지독한 액체가 놈들의 눈, 코, 입으로 사정없이 들어갔습니다. 도사는 비명을 지르며 재단 위로 나뒹굴었고 내연녀는 내 명품 옷, 내 에르메스 하며 발광을 해댔습니다. 점집은 순식간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며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노망났어? 이 귀한 굿판에 똥물을 뿌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놈들을 내려다보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그래 미쳤다. 너 같은 놈을 자식이라고 믿고 내 놈이 준 그 가짜 신주단지를 내 아들 목숨 줄인 양 새벽마다 닦고 또 닦은 내가 미친년이지. 야 이 벼락 맞을 도둑놈들아. 그 단지 다 깨졌다. 뭐가 깨져? 내 놈들이 애미 속이고 킬킬거리며 찍은 그 더러운 불륜 사진. 내 돈 빼돌려 차곡차곡 모아둔 그 이중장부. 오늘 아침에 그 단지 깨지면서 세상 밖으로 싹 다 기어 나왔다고 이놈들아. 저는 주머니에서 아까 챙겨온 그들의 제주도 골프 여행 사진과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뽀뽀하고 있는 사진이 아들 발밑에 툭 떨어지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오해야. 엄마가 오해한 거야. 오해? 아가리에 똥물 쳐바르고도 오해란 소리가 나오냐? 닥쳐라. 내 아들 정훈이는 1년 전에 죽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야. 내 놈들이 내 며느리 쫓아내려고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땅 문서의 복사본을 아들의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 땅 문서가 그렇게 탐나더냐? 이게 있으면 내 놈들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지? 그래. 가져가라. 옛다. 어차피 이건 휴지 조각이다. 뭐? 휴지 조각?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저게 얼만데?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여기서 국판 버리느라 정신 팔려 있을 때 난 이미 지난주에 며느리 지은이 만나서 증여등기 싹 다 마쳤다. 이 땅 주인은 이제 네가 아니라 네가 쫓아낸 내 며느리다. 뭐라고? 지은이한테? 그리고 오는 길에 부동산에서 연락받았다. 네가 똥값이라고 쳐다도 안 보던 그 시골 야산. 이번에 국가 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돼서 보상금만 50억 나온다더라. 순간 썩은 내가 진동하던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사도 내연녀도 아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50억? 50억?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못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으며 찢어진 종이 조각을 허겁지겁 줍더군요. 그 꼴을 보던 내연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50억이라잖아. 이 병신아. 내가 똥값이라며. 팔아봤자 1억도 안 나온다며. 야, 이 등신아 내 50억 물어내.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임신한 여자까지 쫓아냈는데 땡전 한 푼 못 건지게 생겼잖아. 내연녀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뜯어먹을 듯이 싸우는 꼬라지를 보니 웃음이 나더군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엄마 거짓말이지? 50억 그거 지은이한테 준 거 아니지? 나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하나뿐인 핏줄이잖아. 그 돈 걔가 먹고 나르면 어떡해. 나한테 줘야지. 핏줄? 내 핏줄은 내 손주뿐이다. 너 같은 썩은 동아줄은 이제 끊어버릴란다.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점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신고를 해뒀거든요. 곧이어 형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박정훈, 김미영, 최달수.
당신들을 특수사기, 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형사님이 수갑을 꺼내자 방금 전까지 오빠 믿지? 하며 아들 팔짱을 끼던 내연녀가 기겁을 하며 아들을 형사 쪽으로 확 밀쳐버렸습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다 저 남자가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남자가 자기 엄마 치맥이 있어서 돈 관리 못한다고 며느리 쫓아내고 돈 빼돌리자고 먼저 꼬셨단 말이에요. 저기 흩어진 장부 보세요. 제가 쓴 돈은 쥐꼬리만큼이고 저 놈이 도박하고 술 처먹는데 다 썼다고요. 아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 억울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야, 내가 꼬셨잖아. 우리 엄마 돈 빼돌려서 같이 하와이 가서 살자며. 네 빚 갚아달라고 매달린 게 누군데? 시끄러워 이 마마보이 새끼야. 50억도 날린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야,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니놈 돈 보고 붙어 있었지 누가 너 같은 찌질이를 좋아해? 아이고 나는 그저 굿이나 해달라고 해서. 어딜 도망갑니까? 당신이 주범인 거 다 알고 왔어. 서로 물어뜯고 욕하며 바닥을 구르는 그 추잡한 꼴. 그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내 아들과 아들 명줄 이어준다던 도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비규환을 뒤로하고 점집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오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 감옥 가기 싫어. 50억 그거 지은이 주지 마. 그거 내 거잖아. 엄마, 한 번만 살려줘. 끝까지 엄마보다 돈을 찾는 그 목소리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며느리가 있다는 지방의 그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반찬가게 앞에 도착하니 낡은 유리에 김이 서려 있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등 뒤에 포대기로 아이를 업은 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곱던 손이 퉁퉁 부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 어머니?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콩나물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굳어버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해코지하러 왔을까봐 아이를 감싸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지은아,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미쳤었다. 귀신에 씌어서 너랑 내 손주를 사지로 내몰았어. 나를 때리고 욕을 해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던 며느리가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저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원망은커녕 보고 싶었다며 우는 며느리의 따뜻한 품에서 저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그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며느리 지은이가 깎아준 사과를 먹었는데 어찌나 달던지요. 그리고 제 무릎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손주 녀석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제야 제가 진짜 사람 사는 세상에 와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50억 부자가 되니 좋냐고요. 네, 솔직히 좋습니다. 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 며느리가 더 이상 추운 겨울날 언손 호흡 불어가며 반찬 만들지 않아도 돼서 좋고 내 손주 녀석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입힐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돈 저는 10원 한 장 안 쓸 겁니다. 죽을 때 다 이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갈 겁니다. 그게 제가 지은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정훈이 소식도 가끔 듣습니다. 면회 오라고 잘못했다고 편지가 오더군요. 애미 된 도리로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아이를 진짜 사람 만드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죗값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부디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이야기를 명심해 주세요. 사람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목숨처럼 모셨던 그 시커먼 신주단지. 그게 깨지고 나니 비로소 사람 사는 길이 보입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깨진 신주단지가 저를 죽인 게 아니라 죽어가던 저와 제 며느리를 살렸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 자식이 안 풀린다고 어디 가서 용하다는 점집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부적 쓰고 굿하면 다 해결될 것 같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갉아먹는 독버섯입니다. 진짜 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굿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적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속에 그리고 지금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주는 며느리, 사위, 자식의 마음 속에 진짜 신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쑥스러워도 며느리 손 한번, 자식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50억보다 더 값진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뒤늦게 정신 차린 못난 시어머니의 참회록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